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장 실업의 재개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실업과 관련된 네 가지 실업, 그 실업의 개념, 그 다음에 그 실업에 따라서 실업 대책,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찰적 실업이라든가 경기적 실업,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까지는 좀 반드시 개념과 관련 대책을 공부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264페이지 필립스 곡선 및 베버리지 곡선에 의해서 필립스 곡선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필립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인생을 좀 살았던 사람인데요. 어쨌든 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필립스 곡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원래 필립스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실업률이 아니라 실업률과 임금이 아니라 필립스 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여기 실업률, 그 다음에 여기 물가 상승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은 낮출 수 있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또 실업률은 늘어난다. 그래서 물가와 실업률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게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라는 걸 썼지만 처음에는 명목임금이라는 걸 갖고 했던 거예요. 명목임금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는 명목임금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임금이 오르니까 일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노동 공급을 늘려서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실업률이 감소하더래요. 또 어떤 애는 보니까 명목임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공급도 자연히 감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가 있구나 하다 보니까 근데 명목임금이라는 건 어떤 걸 따라가더라 보니까는 물가 상승이라는 걸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오르면 너도 나도 사람들이 물건을 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 가격이 상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또 임금이 떨어지니까 너도 나도 저축 위주로 하고 물건을 하는 걸 기피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더라는 거죠. 상품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명목임금이 결국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갔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명목임금으로 했던 게 나중에는 이제 물가 상승률. 그래서 물가 상승이 높을 때는 실업이라는 걸 낮출 수는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이 내려가면 어떻게 한다? 실업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 필립스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그려놓은 게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죠. 자, 교재를 보면 필립스 곡선에 의해서 명목임금률의 변화율과 실업 수준을 관련시킨다. 즉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역의 상충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
반대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떤 게 높아지면 어떤 건 낮아지고 어떤 게 낮아지면 어떤 건 높아진다. 역의 상관관. 정의 상관관계는 너도 내가 올라가면 저것도 올라가고 저게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고 저게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고 이게 정의 상관관계라면 역의 상관관계라는 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떨어지고 한쪽이 떨어지면 한쪽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관계를 역의 상관관계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필립스 곡선은 실험률이 낮으면 물가 상승률이 높고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실험률이 낮은 상층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지금 그래프가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실험률은 낮은 거죠.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실험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생산성과 이유는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긴 하지만 가격 인플레율이 임금 인플레율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예, 3번까지는 크게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필립스 곡선은 물가 상승률과 실험률 간의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 거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과 이유는 필립스 곡선을 좌우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으면 당연히 실험률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좌로 이동하고 그러나 이윤이 많이 생기면 실험률을 낮추겠죠.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람을 쓸 여력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장기적 노동협약은 필립스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며 인플레이와 실업의 상충 관계를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후에 나오는 얘기는 조금 어렵더라도 전에 나오는 장기적 노동협약이라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장기적 노동협약이라는 거는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낮은 가격에 많은 사람을 뽑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사람을 더 안 뽑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측으로 갔을 때 실업률이 증가하는 거고 좌측으로 갔을 때 실업률이 감소하는 거죠. 장기적 노동협약이라는 것은 노조 입장에서 우리 근로자 100명에 대해서 5년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실업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해고를 못 시키니까 인위적으로.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노동협약은 필립스 곡선을 좌측으로. 그래서 이 필립스 곡선이 좌측으로 가느냐 우측으로 가느냐 요 개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측으로 간다라는 건 뭐예요? 실업률이 증가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실업률이니까 그죠? 실업률이 증가한다라는 거고 좌측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실업률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 베버리지 곡선입니다. 이건 이제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곡선인데 실업과 공석 혹은 결혼, 공석이라는 건 빈자리라는 거죠. 뽑아야 되는데 아직 못 뽑고 있는 자리가 공석 혹은 결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의 개념을 갖췄죠. 결혼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업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결혼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채용해야 할 인원이 많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실업이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실업을. 그죠? 근데 반대로 결혼이 적다라는 건 뭐예요? 채용해야 할 인원이 적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실업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 그래프가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결혼이 높다라는 건 실업의 입장에선 작다라는 거죠. 실업은 작다라는 거고 결혼은 높을 때, 반대로 결혼이 낮다라는 건 채워야 할 인력이 회사 입장에서 뽑아야 할 인력이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업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과 실업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베버리지 곡선이에요. 그래서 실업 통계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상태와 변화 분석의 요소로서 이러한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종축에는 결혼, 횡축에는 실업을 표시한다.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자 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이 증가함을. 구조적 실업은 구인도 있고 구직도 있는데 단지 이 구인에서 사람을 뽑고자 하는데 구직이 맞춰주질 못해서 발생하는 실업인 거죠. 기술력이 부족하든 어쨌든 그곳에 진입하지 못해서 그렇든 어쨌든 그런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업도 많고 크고 결혼도 큰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뽑아야 되는 인원이 결혼인 거죠. 그 다음에 곡선상에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마찰적 실업도 빈자리는 있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자리가 없어서 지금 취업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 마찰적 실업이라고 본다면, 구조적 실업은 뭐라 했어요? 산업 구조가 변해가는데 근로자가 거기에 맞추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라 했죠. 어쨌든 구인과 구직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경기적 실업처럼 구인이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구직만 있고 구인이 없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노동 수요는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만 본다면 마찰적 실업인지 구조적 실업인지 요 그래프만 보는 걸로서 구분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 부족 실업자는 현재의 실업자 수에서 현재의 결혼 수를 뺀 것이다. 수요 부족이라는 것은 현재 실업자 수에서 결혼 수를 뺀 거다. 자, 쉽게 얘기해서 실업자가 여기서 이걸 뺀 거라 그랬으니까 실업이 100인데 결혼이 50이다. 그러면 100인데 결혼이 50이다. 그러면 수요가 몇 명 부족한 거예요? 50명 부족한 거죠. 수요 부족 실업자 수라 그랬으니까 실업자 수. 예.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업자 수가 50명이 발생한 거죠. 실업자는 100명인데 결혼이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50명이 실업자가 수요가 부족해서, 노동 수요가 부족해서 실업자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50명인데 결혼이 100명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50이겠죠. 마이너스, 실업자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야? 다 채용하고도, 실업자를 다 채용하고도 50명을 더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플러스일 경우에는 들어갈 자리가 50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거고, 마이너스는 이미 실업자를 다 채용하고도 그만큼 더 채용해야 되는데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2절 실업의 원인과 대책을 보겠습니다. 실업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일자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게 가장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임금 상승. 임금이 상승하면요,
실업이 왜 발생하냐면 주로 이제 저임금에 의존해서 하는 기업들이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노동 비용을 쓸 수 있다. 그러면 10 곱하기 10원씩을 준다. 그러면 10명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12원이라고 봅시다. 12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10명을 채용할 수 있나요? 예, 이때 100원을 갖고 썼던 건데 이 100원이라는 건 변동이 없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면 12원이 됐을 때는 9명, 2, 9, 18 9일은 9, 10이니까 9명도 못 쓰네요. 8명 정도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러면 2명이 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업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인상도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직업교육의 한계는 뭐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신입사원을 데려다가 돈을 들여서 또 가르쳐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입직자를 뽑지 않고 경력자 위주로 쓰려고 해요. 그러면 신규 입직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예 입직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업자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기업에서 들어갔을 때 바로 일할 수 있을 정도까지 어떤 능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는데 사실 대학 교육이라는 게 학원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기는 쉽지는 않죠, 사실은. 예. 그 다음에 기업의 도산과 폐업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당연한 얘기겠죠. 고학력자의 과다 배출. 예. 고학력자의 과다 배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6에서 70만 명 정도가 사회에 쏟아져 나옵니다. 대학을 졸업했든 고등학교를 대부분 요즘 대졸자죠. 근데 사회에 괜찮은 일자리는 한 5만 자리 이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길 가려고 하는데 5만 명밖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5만 자리라는 건.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서 65만 혹은 55만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괜찮지 않은 일자리로 가야 되는데 나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내가 거기 갈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를 양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실업의 문제와 대책. 자발적 실업은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실업 상태에 있더라도 크게 자발적이라는 건 내가 조절한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더 괜찮은 자리 찾아서 그냥 조금 더 알아볼래. 거기 지금 나한테 일하자는데 나 마음에 안 들어. 임금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주겠다. 나는 한 500만 원 받아야 되겠어. 난 그 자리 안 갈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업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걸 자발적 실업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비자발적 실업은 뭐예요? 내가 빨리 취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자발적 실업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가족 해체 문제라든가 가족 문제. 우리가 이거 굳이 제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IMF를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노숙자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게 한국에서 IMF가 터진 이후의 문제지 그전에는 노숙자라는 단어조차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지면 거지지 노숙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왜? 내가 회사에서 갑자기 잘리니까 해고되니까 정신적 충격도 있고 집에 말하기도 창피하니까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가장이 그냥 집을 가출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 해체 문제, 이혼하는지 또 애들이 가출하기도 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업자가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불안해지죠.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충격에 의한 좌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실업으로 인해서 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겪는다든가 혹은 뭐 실어증을 겪는다든가 혹은 대인기피증을 겪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업 대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각각의 실업에 대해서는 그 각각에 대한 실업의 대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실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냐. 첫 번째가 노동시장에 의한 대책이 있을 수 있다. 노동시장. 노동시장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 구인과 구직이 만나는 시장이 노동시장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력개발정책이라는 거죠. 인력개발정책.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업교육의 한계 같은 것도 실업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개발해서 보내주면 훨씬 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쓸 수 있고 좀 그러겠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직장을 다니던 분이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야 된다면 다른 기술을 익힌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직업 안정책. 직업 안정책은 이제 그 고용센터 같은 구인, 구직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알선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직업 안정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요즘 고용센터 아니더라도 지자체 일자리 센터든 등등등 해서 고용 안정 정책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기관들이 많아졌죠. 그 다음에 직업 훈련 정책. 이게 주로 이제 그 노동시장 진입하기 전에 아예 이런 교육 인력과 관련된 정책을 어떤 식으로 피냐에 따라서 어떤 분야가 필요한 인력들이 있고 그러한 기술을 익혀야 된다고 그런 정책을 핀다면 이게 어찌 보면 학생들의 교육부나 이런 데 정책이라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인에 대해서 자기 개발 혹은 회사 측에서 어떤 직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임으로 해서 생산성을 높아지면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를 줄이려고 들겠죠. 내 회사에 우리 회사에 이윤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해고를 고민하거나 적게 하려고 들겠죠. 그죠? 그러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의 입장에서 실업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적극적인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실업자 취업 및 보호 대책도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으로는 실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경영 지원, 안정 지원. 그래서 이제 우리 고용 지원 정책을 보면 크게 우리 이제 직업 정보론에서 봤던 고용 안정 고용 안정 정책, 안정 제도들 보면 고용 유지, 그 다음에 고용 창출, 그 다음에 고용 촉진, 이런 정책들이 있죠. 그래서 고용 유지라는 건 뭐예요? 회사가 어렵거나 경기가 어렵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서 간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죠. 그런 정책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경영 안정 지원,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자를 흡수하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실업자가 아닌 다른 일자리로 옮겨주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시간 선택제 일자리. 그래서 뭐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4시간이든 혹은 뭐 6시간이든 혹은 2시간이든 본인이 시간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을 많이 폈던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일하던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일하던 사람, 4시간씩 일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뽑는 두 사람이 채용이 되는 거죠. 한 사람 퇴사함으로써. 그죠?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서 실업을 줄일 수도 있고, 실업자의 취업과 보호 대책으로는 신속한 취업 알선을 해준다든가 취업 능력을 높이는 직업 훈련을 통해서 재취업이 혹은 신규 취업이 잘 될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실업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이건 뭐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실업자에 대한 생활 자금을 대부해준다든가 빌려준다든가 뭐 이런 정책들인 거죠.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청년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그런 것들 있죠. 왜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도 이게 임금 수준이고 이게 이제 근속 기간이라면 보통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여기서 멈추고 임금을 깎아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임금 피크제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 혹은 요까지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한다? 줄임으로 해서 청년을 한 명 더 뽑아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실업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 체험 기회 확대. 직장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이제 가장 많이 썼던 게 인턴제예요. 네. 인턴을 해봄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채용됐을 때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그러한 어떤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 근무 경력 부여. 예, 이것도 이제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은 훨씬 더 이제 글로벌한 기업에 취업하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협력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 경험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 기업 채용 촉진. 뭐 이건 기업의, 정부 입장에서 이제 민간 기업의 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청년 채용, 을 많이 했다라는 지원금 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고, 직업훈련. 청년들에게 이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산업,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 혹은 뭐 반도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어떠한 기술을 가진 거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교육 훈련을 시켜서 그런 산업 혹은 기업에 제공함으로 해서 취업 기회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 협력 강화. 이거는 이제 대학과 산업체 간에 필요로 하는 기술 교류를 한다든가 혹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학교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연구하던 사람이 아예 그냥 졸업하면서 대학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산학 협력이죠. 그 다음에 박스에 나오는 소득 분배와 경제 발전은 뭐냐면 경제가 발전함에 있어서 소득 분배 제대로 분배가 되느냐 아니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냐 이런 것들을 논할 때 얘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최저 생계비 측정법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보는 건데, 시장 바스켓 추정이라는 것은 생필품의 품목별 수량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시장 바구니 크기에 따라 시장 바구니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네. 필요한 생필품이 많다라는 거죠. 생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엔겔 지수. 음식으로 소비되는 지수예요. 살면서 전체 수익 중에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음식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한 30이다. 이건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20 정도 되고 나머지 뭐 80을 주거를 마련하는 데 쓰거나 저축을 하는 데 쓰거나 이래야 되는데 밥 먹는데 30 이상 쓴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엔겔 지수예요. 그 다음에 로렌츠 곡선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소득 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요게 균등하게 간다라는 거고요. 요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벌어지는 게 많을수록 불균형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사실은 설명하자면 되게 길은데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여러분들 뭐 2차 시험에 로렌츠 곡선을 논하시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1차 시험에 나온다면 소득 불균형과 관계된 이야기에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 여기에 나왔던 박스에 나왔던 것들 아닌 것만 고르시면 돼요. 그 정도 선에서 공부하셔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